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중계동 이튼학원에서 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좌는 하이탑화학원 개정판 강좌입니다. 하이탑화학원은 2015년 9월 달에 개정판이 나왔죠. 그래서 새로운 개정판으로 새롭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강의 진행 방식을 조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매 단원마다 강의를 진행할 때 매 단원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수능 필수 개념에 관한 얘기와 두 번째는 심화 개념에 관한 얘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할 거고, 수능 필수 개념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화학원 교과서에 보면은 말이죠. 교과서는 수록이 되어 있지만 수능에 다루지 않는 부분도 있고 수능에서 다루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매 단원마다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 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그에 따른 문제풀이도 같이 할 거고요. 그게 바로 수능 필수 개념 완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이때 요게 끝나면 그 다음에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다루고 있지만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 요 부분은 어디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내신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만 출제되는,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내신에만 출제되는 그런 부분은 심화 개념 시간에 이야기하겠다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심화 개념 시간에는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3학년 수시 논술 시험 들어보셨죠? 그 수시 논술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여러 대학에서 출제했던 논술 문제도 저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하이탑 화학원이라고 하는 책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 수록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시죠? 대학과정, 특히 일반화학의 내용을 일부 수록을 하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일반학 내용도 심화 개념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 거예요. 물론 그에 따른 문제풀이도 진행할 거고요. 특히 그 개정판이 나오기 이전에 그 하이탑에서는요, 그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학교 내신이나 수능이나 논술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좀 동떨어진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하이탑에서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개정판 하이탑 학원이 나오면서 기존하고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본문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문제가 전격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문제가 싹 바뀌었어요. 특히 이 문제들이 학교 내신이나 수능이나 논술에 적합한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개정판에서는 문제를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정리하면 매 단원마다 수능 필수 개념과 그 다음에 심화 개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겠다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원은요, 크게 4개 단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 첫 시간으로 2단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이 1단원 내용이요,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특히 수능 문제 보면은요, 누구나 맞으라고 내는 아주 쉬운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수능 문제가 20문제 나오는데 1번이나 2번 문제가 누구나 맞으라는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되는데, 이에 비해서 19번이나 20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틀리라고 내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 그런 문제를 내는 거냐면 그래야지만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1단원과 여기 4단원 내용에 그 19, 20번에 등장하는 누구나 다 틀리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원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화학원을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걸 갖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화학원이 어렵다,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서 일단 쉬운 거 먼저 하려고 해요. 2단원은요 1단원이나 4단원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단원을 먼저 할 거고, 1단원 안 배우는데 2단원 나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데, 1단원과 2단원은 연계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단원 모른다 해서 2단원 내용 모르는 건 아니니까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고, 그래서 2단원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에 3단원 내용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1단원 나가고 이렇게 4단원 이런 순으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단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단원은 제목이 개성 있는 원소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원소는요, 원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 2단원에서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원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제 원자의 구조 그래갖고 원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한 거.
저걸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기적 성질 그래갖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자들이 반응성이 조금씩 달라요. 있죠? 자, 이때 이 반응성은 원자 내부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단원 전체적으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자의 반응성, 즉 원자 자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있죠? 자, 이때 이 단원 중에서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일단 수능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먼저 할 거고요. 그 수능 문제 보면은 매 단원마다 한 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중에서 이 단원에서 첫 번째 수능에 꼭 등장하는 내용,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우리 책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36페이지에 보시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해갖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있겠죠?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건너뛰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심화 개념할 때 한꺼번에 싹 모아서 할 겁니다. 자, 일단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펙트럼 이미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개념을 갖다가 배워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스펙트럼 뭐예요? 빛의 색깔 띠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때 스펙트럼은 빛의 색깔 띠다 하는 것도 외워야 하느냐? 네, 중학교 때는요, 스펙트럼의 뜻, 빛의 색깔 띠다 이런 걸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내신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와 다르게 어떤 정의, 어떤 단어의 개념의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철저하게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물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용어의 정의를 외우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거, 그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펙트럼은 가볍게 그냥 빛의 색깔 띠다, 그 정도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빛의 색깔 띠가 있느냐 하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빛이 백색광이라고 합시다. 하얀색 백색광. 그렇죠? 자, 이때 백색광을 프리즘 분광기라고 하죠. 프리즘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여기서 빛이 분산이 되죠. 그 말로 분산이 쉽게 얘기하면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혼합물의 분리 배우셨죠? 이때 혼합물은 여러 개 수물질이 섞여 있는 건데, 이때 그 수물질, 혼합물이 섞여 있는, 수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갖다가 각각의 수물질로 분리하는 거, 그걸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잖아. 이때 그 분리에는 여러 가지 원리, 장치가 동원이 됐었죠. 예,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백색광에는 여러 개 빛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빛들이 섞여 있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빛깔뿐만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이런 빛들도 섞여 있죠. 이때 이 프리즘 분광기가 혼합물 분리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 여러 개의 빛들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분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물론 이 중간에는 주, 노초, 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때 요 빛들을 뭐라고 부른다? 가시광선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빨주, 노초, 파, 남보. 여기 보일 시 가능하다 할 때 가짜죠. 눈에 보이는 빛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빛은요, 가시광선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빨간색 바깥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죠. 뭐라고 부른다?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 또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다. 뭐라고 부른다? 자외선이라고 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빨간색 바깥쪽에는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는 자외선도 있다 한다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참고, 이건 외울 건 아니고요. 그 136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 적외선 저 바깥쪽으로도 무슨 빛이 있어요. 자외선 바깥쪽으로도 무슨 또 빛이 있습니다. 이제 적외선 바깥쪽에는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FM, AM 하는 전파 이런 것도 있고요. 자외선 바깥쪽으로는 X선, 감마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빛들은요,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때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되게? 그래요. 이 빛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 값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겁니다. 특히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크다. 요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 모르면요, 뒤에 가서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수능 문제도 그렇고 내신 문제도 그렇고.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중학교 때 파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물리 영역에서 배운 겁니다.
그죠? 파동이 뭐 하는 거냐면 어떤 매질이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매질이라고 하는 놈은 파동을 전달하는 입자인데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거고 옆으로 가지는 않죠. 근데 실제로 옆으로 가는 건 뭐가 가는 거지? 에너지가 간다. 그래서 배웠었습니다. 뭐 그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화학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는 없고요. 이때 파동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 이때 여기가 마루, 여기는 골 이렇게 배웠었죠? 이때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거리, 골에서부터 골까지 거리를 뭐라고 부르더라? 파장이라고 부르더라. 파장은 기호로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질이 제자에서 진동하죠. 옆으로는 안 가고 제자로만 진동하는데 이때 매질의 1초당 진동수, 똑딱하는 1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 단위를 이제 헤르츠라는 단위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필요 없고요. 이때 진동수는 기호로 F라고 쓰겠습니다. 프리퀀시의 약자예요. 알았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이 파동이라고 하는 놈들은 같은 파동도 있겠지만 다른 파동도 있죠. 이때 서로 다른 파동은요. 파장과 진동수가 달라요. 알았죠? 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빛들도 파동이죠. 파동에는 빛도 있고 소리, 음파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뭐 지진파, 그 다음에 물결파 많이 있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울 건데 이때 그럼 얘들도 파동인데 이게 서로 다른 파동일 거니까 진동수와 파장값이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르다고 한다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거야. 그지? 이때 요 셋 중에서 누가 진동수가 제일 크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커지게 돼 있다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파장은 어떻게 되더라? 파장도 다른데 그럼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건데 파장은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되어 있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알겠죠? F는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진동수는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람다. 얘는 파장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파장은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진동수는 커진다는 것.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빨간색과 여기 보라색 이것도 다른 파동이잖아. 그럼 에너지 다를 거고 진동수 파장 작을 건데 이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중에서는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크다? 보라색이 제일 크다. 에너지가. 진동수는 당연히 보라색이 크다. 파장은 보라색이 작다. 한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였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정도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옛날 교과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가 개편되기 이전에 이 내용은요, 화학2라는 책에 있었었고요. 그때 화학2에서 이걸 공부할 때는 여기 나오는 이 빛들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배웠답니다. 요런 식이 있대요. 자, 우리 책 13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하고 비슷한 식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같은 식입니다. 자, 이때 요거는 뉴라고 읽고요. 뉴라고 읽고 요게 진동수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요거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쓰니까 저는 F라고 쓸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전 화학도에서는 이걸 배웠었는데 이게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 이것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하이탑에는 이것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만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있죠? 자, 근데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걸 적용시켜 가지고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빛 에너지 값과 그 빛의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에너지 클수록 진동수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파장이라 그랬죠? 파장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에너지 클수록 파장이 작다. 알겠죠? 특히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잘 좀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죠? 네. 자, 스펙트럼 하는 얘기 일반적으로 이 정도 내용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13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해갖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선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죠? 기억나시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산 스펙트럼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 나와 있냐면요.
그 136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좀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볼 7가지 빛깔이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붙어갖고 나타나는 거. 이게 연속 스펙트럼인데, 자, 이때 138페이지 거기 보면은 선 스펙트럼 아래쪽에 많이 나와 있죠.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몇 가닥의 빛만 나타나는 스펙트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아시죠? 네. 자,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 스펙 뜻이 뭐냐, 뭐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다.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선 스펙트럼은 여러분 중학교 때 어떻게도 배웠냐면 이 선 스펙트럼이 원소들마다 다르다. 그래서 원소의 지문, DNA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소를 구별하는 확인 방법으로서 사용된다. 뭐 배웠었는데, 이때 이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오늘 그 원리를 배울 겁니다. 알았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핵심은 말이죠, 그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어떤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과학자가요, 여기 수소 방전관이라고 했고, 이 방전관은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형광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형광등에다가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전압을 걸어줬더니 여기서 붉은색 계열의 빛이 나오더래. 그거를 프리즘으로 분광시켰더니 여기서 스펙트럼, 빛의 색깔띠가 뜨더래. 그런데 이 빛의 색깔띠 스펙트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아니, 스펙트럼이 띄엄띄엄 부연속적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원래 이 양반이 이 실험하기 전에는 머릿속에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띄엄띄엄 부연속적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이런 스펙트럼 발견했다 하고 세상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과학자들이 보고 이거 되게 신기하네. 네, 신기했었고요. 이때 과학자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많은 게 아니라 이런 게 왜 생기는 건지 그 이유를 알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선 스펙트럼이, 특히 수소를 집어넣었을 때, 방전관에다 수소기체를 집어넣었을 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를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내려고 연구를 했는데, 이때 왜 그런 게 생기는지를 연구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어라는 과학자예요. 보어라는 과학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 명의 과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다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의 자식이 5명이 있었는데 5번째 아들이죠. 5번째 그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대요. 노벨상 집안이고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자, 이때 이 보어라는 양반이요, 이 수소에서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 왜 생기는 건지를 설명을 해냈다는 겁니다. 있겠죠? 특히 보어라는 양반이 수소 원자 모형, 여기서 모형은 장난감 모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은 이론을 뜻해요. 과학에서 모형 그러면 이론을 뜻하는 거야. 알았지? 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여기 수소에서 방출되는 이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자, 요거는 학교 내신 정도에서는 다뤄줄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알아두도록 합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다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뭐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거 봅시다. 그 141페이지 보시면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고요. 거기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중에 심화 개념 시간에 할 거예요.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보어라는 과학자는요,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왜 생기는 거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요 이유 알아둡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는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있죠. 이 전자. 이 전자에 에너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수소 원자 내에 들어있는 전자. 수소는 전자가 몇 개지? 하나예요, 하나. 원자 번호가 1번이라서 하나입니다, 하나. 이때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에 에너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전자의 에너지 이게 준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준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준이가 뜻이 뭐냐고 묻는 문제는 없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준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값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에너지 값. 알았지? 네, 사전을 찾아보면 값이다.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 값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엄마야, 중요한 거.
불연속적이래요. 불연속적.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암기. 이 문장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건 주관식 서술형 후보예요. 학교 내신에서는. 논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죠? 나올 수 있어요. 잘 알으시고. 자, 근데 불연속적이 무슨 말입니까? 자, 앞으로 불연속적은 뭐라고 해석하면 좋으냐면 특별한 수의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숫자의 값만 가질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숫자가 굉장히 많죠. 몇 개나 있겠어요? 뭘 몇 개가 당연히 무한대게 있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날아가고 있는 전자가 있다고 쳐봐. 이때 이 전자가 에너지 값을 100줄이라는 에너지하고 200줄이라는 에너지하고 250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졌다고 쳐봐.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요 세 개의 숫자 에너지를 갖는다고 쳐봐. 이때 요 중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존재하는데 이때 요 중간에 숫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을 때 이런 게 바로 불연속적이야. 띄엄띄엄 특별한 숫자의 값만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불연속적이다 라는 거. 이해 가셨죠?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이렇게 특별한 숫자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셨죠? 그렇다. 근데 이거 왜 불연속적입니까? 사실은 보호는요, 이 이론을 얘기할 때 왜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서 불연속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천재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선 스펙트럼 있죠? 이 선 스펙트럼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런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려면 에너지가 특별한 숫자로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너지가 특별한 숫자로 불연속적으로 가질 수 없으면 선 스펙트럼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몰랐지만 이유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알았죠? 물론 나중에 후대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정말로 불연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이유도 알아냈어요. 알았죠? 자,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에 관한 그 이유는요, 나중에 저하고 심화 개념할 때, 요거는 고등학교 때도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도로 존재한다 하는 것 정도만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은요,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어요.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면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물론 지가 에너지를 다시 뿜어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는 어이쿠 중요해라.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차이값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알았지? 에너지의 차이값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흡수할 때도 그렇고 방출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았죠? 일단 요 개념 좀 알아둡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 요거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면 당연히 차이값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밖에 없어요.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여기 날아가고 있는 전자한테 에따 처먹어라 하고서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이때 에너지 10을 줬다고 칩시다. 이때 얘는 에너지 흡수하게 안 하게 10을 주면은요, 안 먹어요. 왜요? 만약에 요놈 자식이 에너지 10을 먹었다. 지금 현재 이 전자가 에너지 100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 100. 그렇지? 100을 가지고 있는 전자에게 10을 주게 되면 흡수를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에너지 흡수하게 되면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지? 처음엔 100이 있었는데 10을 흡수했었으니까 110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100줄과 200줄과 250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0줄 흡수해버리면 110줄이라는 에너지 값을 가져야 되는데 110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즉 이놈 자식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줄 주게 되면 그냥 지나가요. 10줄이. 안 먹어요. 편식하는 거죠. 20줄 주게 되면 흡수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해요. 왜? 여기 100줄에서 20줄 주게 되면 120줄 되잖아.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주면 먹을 수 있을까? 얼마 좀 먹을 수 있겠니? 그러네. 얘가 흡수한 다음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겠죠. 얼마 주면 되는데. 그러네. 요거 차이값이죠. 100줄을 공급하면 그제서는 흡수 가능하죠. 흡수한 다음에 200줄 될 거니까. 그럼 또 가능한 숫자 있네. 뭐
150J를 공급하면 250 되는 거니까 흡수가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흡수뿐만 아니라 방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가 250J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뿜어냅니다. 그럼 에너지 뿜어내게 되면 에너지 값이 줄죠. 그럼 10줄 뿜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10줄 뿜어내면 에너지가 얼마 되는데요? 240 돼야 되는데 이런 숫자 못 갔잖아요. 얼마 뿜어내겠어? 여기서는 50줄 뿜어낼 수 있겠죠. 그럼 200줄 되는 거니까. 또 150줄 뿜어낼 수 있겠죠. 그럼 100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원속적으로 존재하면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는 값을 뜻한다 그랬어. 차이값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알았지? 요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두도록 하시고, 특히 얘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만큼만 방출하기 때문에 선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 갔어요? 네. 자, 지금까지 얘기 듣고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얘기를 더 듣다 보면 그래서 선스펙트럼이 나타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기억해 두세요. 전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특별한 짝을 갖고, 그 다음에 차이값만큼만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다 한다는 거. 요 두 가지 얘기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을 관통하는 얘기로 이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잘 기억하도록 하셔야겠고요. 자, 이게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내용은 요거였었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전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데, 이때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을 거예요. 보는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하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네요. 전자 껍질 원운동 궤도가 존재한다 한다는 거. 이 개념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거.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은요, 반드시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요. 그죠? 이때 그 현상은 그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지? 이때 현상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 값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요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날아가고 있는 2kg짜리 공이 있어요. 질량이 2kg입니다. 자, 이때 운동 에너지 아시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때 운동 에너지 값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놈 자식 운동 에너지가 16줄을 가는다고 쳐봐봐. 16줄. 알았죠? 자, 그런데 이놈 자식 운동 에너지가 100줄을 가는다고 쳐봐봐. 100줄. 알았죠? 자, 이때 16줄을 가지려면 속력이 얼마가 나와야 되지? 자, 여기 2분의 mv 제곱에서 질량이 2kg이니까 지워지니까 16줄 나오면 속력은 4m/s가 나와야 되겠죠. 알았지? 만약에 1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려면 여기 2kg짜리는 여기 2하고 지워질 거니까 속력은 얼마 나와야 돼? 10m/s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때 지금 이 2kg짜리 공이 에너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속력이 다르죠. 이 속력이 바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현상이야. 빠르기죠. 빠르기. 움직임의 빠르기. 이 현상이 다르죠. 이 현상이 달라졌던 이유는 뭐 때문이지?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자, 이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m/s로 달려가고 있던 이 공이 10m/s로 달려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뭘 바꿔주면 이게 10m/s라고 하는 빠르기로 달려갈 수 있을까? 현상이 달라질까? 뭘 바꿔줘야 되니? 이게 16줄 갖고서는요, 4m/s라고 하는 속력밖에 안 나오는 거죠. 16줄 갖고서 10m/s는 못 나와요. 2kg짜리 공은. 그러면 이게 10m/s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줄의 에너지를 맞춰줘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4m/s 16줄이니까 10m/s가 되려면 100줄 맞춘다 그러면 얼마 공급해야 돼? 84줄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지만 100줄이 되면서 10m/s가 되는 거죠. 거꾸로 10m/s로 달려가고 있던 놈이 4m/s라는 속력으로 달려가게 하고 싶어요. 이 현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지금 100줄인데 4m/s가 되려면 16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0줄을 갖고서는 도대체 4m/s가 나올 수 없는 거야. 2kg짜리 공에서는.
그럼 16주를 갖다 맞춰주면 어떻게 해야 돼? 84주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6줄 되면서 4m/s가 될 수 있겠지. 이해가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에 걸맞는 어떤 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현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는가요? 자, 그런데 뭐 이게 시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것만 잘 정리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는 모든 과학자들이면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과학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런 개념이 좀 약하긴 한데 모든 과학자는 다 알고 있었고 보도 이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지만 전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야. 보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원자의 근처에서 이 전자가 원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았지? 그러네. 원 운동,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려면 에너지 있어야 되지. 이해 갔는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원 운동을 하다 보면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원 운동 궤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죠. 돌아다니는 길이 있겠죠. 이해 갔는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원자의 근처에서 원 운동하는 궤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원운동 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외워둡시다.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껍데기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여기 저 원운동 궤도가요. 선이 아니라 면이에요. 면. 구면상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저 원운동 궤도는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구면상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 면이다. 그러니까 구면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막 이러고도 돌아다녀요. 구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원운동 궤도, 껍데기 구조의 원운동 궤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가셨죠? 자, 이때 얘는 그 원운동 궤도가 몇 개가 있을까요? 무한대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원운동 궤도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에너지 값이 여러 개를 갖고 있겠죠. 몇 개 가지고 있을까? 무한대개. 아이 선생님 아까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면서요. 맞아. 띄엄띄엄 특별한 숫자 에너지만 같지만 워낙에 세상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의 숫자만 갖는다 하더라도 에너지 값은 무한대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그 무한대개의 에너지 값이 각각 다르다 이거야. 그럼 에너지가 다르면 현상이 달라진다 그랬지. 원운동 궤도가 달라질 거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져? 원운동 궤도의 반지름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당연하죠. 특히 에너지 값이 달라지면 원운동 속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궤도의 반지름도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 개의 반지름을 갖는 원운동 궤도 전자 껍데기가 여러 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알았는가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원운동 궤도가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이것도 불운속적으로 존재한대요. 홀. 불운속적이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 특별한 숫자의 값만 갖는다 그랬죠. 응? 특별한 숫자? 원운동 궤도가 무슨 특별한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래요. 반지름이 이 원운동 궤도의 반지름, 원자핵으로부터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자핵으로부터 거리 반지름이 특별한 숫자의 반지름만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당연하지. 에너지 때문에 원운동 궤도가 나타나는 건데 에너지가 특별한 숫자로 가지니까 특별한 숫자 에너지 값만 가지니까 원운동 궤도 특별한 숫자 에너지 값만 갖는 원운동 궤도가 나타나겠다.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여기서 원운동할 수 있는 원운동 궤도가 있고 여기서 원운동할 수 있는 원운동 궤도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사이에서는 원운동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요 사이에서 원운동하는 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왜냐하면 여기서 원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 갖고 있고 여기서 원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 가지고 있지만 요 사이에서 원운동하게 하는 에너지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껍질 원운동 궤도도 불연속적으로 특별한 반지름 갖는 원운동 궤도만 존재한다. 이해가셨는가요? 그렇구나. 정리하면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기 때문에 특별한 반지름을 갖는
원운동 궤도 전자 껍데기만 존재한다. 알았죠? 네. 그런데 그 전자 껍데기는 몇 개 있다고? 그것도 무한대가 있어. 물론 이제 무한대가 있다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알았죠? 자, 이때 여러 개의 전자 껍데기 원운동 궤도가 있는데 보호가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거기 141페이지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원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껍데기에다가는 K 껍질, 두 번째, 원자로부터 두 번째 가까운 껍데기는 L, 세 번째는 N, 네 번째는 N, 몇 개 있다 그랬어? 무한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때 무한대 번째 껍데기가 있겠죠? 원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무한대 번째 껍데기, 그건 무한대 껍데기가 되는 거고. 알았지? 항상 껍데기는요, 이렇게 5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K 엘레멘 무한대, 이렇게. 자, 이때 이 무한대는 뭘 뜻하는 건가요, 선생님? 자, 무한대는요, 저 우주 끝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온화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온화가 뭐예요? 수소 원자가요, 전자를 이뤄가지고서 양이 되면 이온화 되잖아요. 자, 이때 이 떨어져 나간 전자는 무슨 껍데기에 있는 거다? 이게 무한대 껍데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무한대는요,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온화 되었을 때를 무한대로 하는 거고, 실제로 이온화 됐을 때는요, 원자 핵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그냥 이온화가 돼요. 여기 이온화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수소 원자 핵의 인력의 효과가 없는 곳. 있겠죠? 원자핵과 전자는 이거 원자핵은 양전기 띄고 얘는 음전기 띄었으니까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데 이때 이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봐야지가 얼마나 크겠어.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점점 약해지거든. 그렇죠? 이 전기력은 거리하고 반비례 관계라서 그래. 그런데 멀어지면 멀을수록 인력이 약해지는데 이게 워낙에 인력이 작으니까 조금만 멀어져도 금방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무한대 번째 껍데기는 이온화 됐을 때를 의미한다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껍데기에다가요, KLMN 기호만 붙여준 게 아니라 숫자도 적었어요. 그죠? 첫 번째 껍데기를 1번, 두 번째를 2번, 세 번째를 3번, 네 번째를 4번, 무한대는 무한대. 이렇게. 자, 이때 이 껍데기 번호를 앞으로 N으로 일반적으로 쓸 거고, N은 주 양자수라고 하기도 해요. 앞으로 주양자수 또는 N 그러면 껍질 번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껍질 번호. 알았지? N이 1이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 N이 2다 그러면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알았죠? 보호가 얘기했던 두 번째 얘기, 전자껍질 원운동 궤도에 관한 개념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